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온 게 2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보통 1년에 한 권 정도씩 신간을 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연을 안 다닌 지는 한 5, 6년 된 것 같고요. 신간 낼 때에는 독자들과 만남을 몇 차례씩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책도 못 냈고요. 신간을 원래 유럽 도시기행 2권을 출간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코로나19 터지는 바람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책을 내기 어렵다. 이래서 작년에 신간을 못 냈고요. 금년에도 연초에 나의 한국 현대사 개정판을 냈는데 그때도 모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조금 방역 규제가 풀려서 거꾸로 있는 세계사 개정판을 내고 처음으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를 마련했고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객석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마스크는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거나 또 읽으실 거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20세기를 그냥 간단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또 현대사에 대해서 책만으로는 다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질문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있으신 것을 서로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세기 100년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요. 이게 20세기 초의 세계 지도인데요. 이건 이제 지금의 세계 지도입니다. 얼른 봐서는 차이를 잘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20세기 초에는 저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러시아죠. 러시아, 제정 러시아. 저기에 황제 차르가 다스리는 신분제에 기반을 둔 제국이 있었고요. 그 밑에 중국, 여기도 중국도 청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대한 영토 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역사를 가진 인간 집단들을 하나의 질서 아래 통합한 국가, 그 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국도 제국이었고요. 인도는 원래 무굴 제국이 있었는데 여기는 영국 식민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오스만 제국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가 16세기에 세운 오스만 제국이 여기 4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와 동유럽, 남유럽 일부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죠. 이렇게 스웨덴, 지금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핀란드는 러시아령이었고요. 그럼 여기 조그만 유럽에 이렇게 여기는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독일 제국을 표방하는 독일이 있었고요. 사실 독일은 제국은 아니었는데 제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황제를 칭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스트리아 쪽에 이쪽에 있던 것이 이게 발칸반도까지 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고요. 여기 영국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들이 다 영국의 식민지들이에요. 영국은 이미 공화정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는 공화국이었지만 세계의 정말 광대한 지역을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던 사실상의 제국이었습니다.
일본도 제국다운 제국은 아니었으나 이제 꼬마 제국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 중남미는 거의 다가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이게 20세기 초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여기 아프리카도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죠. 지금 정말 많은 나라들이 생겼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반도 여기도 다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남미도 전부 독립국들이 있죠. 지금은 제국이 없습니다. 중국이 약간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가 돼 있다는 거.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공화국 연방이고요. 그 다음에 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100년 동안 20세기가 시작할 때 인류의 대부분이 제국의 질서 아래 살고 있었는데 100년 사이에 다 해체되고 지금 200여 개의 유엔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국민국가의 집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100년 동안이에요. 정말 이거는 그 20세기 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게 20세기에 일어난 외견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큰 변화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치 체제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20세기 초의 황제의 사진인데요. 이 왼쪽은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 그 아버지인 1세가 버블 전쟁으로 1870년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베르사유 궁에서 대관식을 했던 그 비스마르크 총리하고 함께 이제 최초 이 통일국가 독일 통일국가를 세웠던 그 빌헬름 1세의 아들이에요. 1차 대전을 일으킨 인물이죠. 이 오른쪽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이자 오스트리아 왕국과 헝가리 왕국의 왕을 겸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또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 그 프란츠 요제프 황제입니다. 1차 대전을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죠. 복장 보십시오. 거의 군인 같죠. 칭호도 황제였고요. 보시다시피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의 권력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분들이죠. 1차 대전의 패배로 다 권력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지도자를 한번 볼까요? 권력자. 저 위에 왼쪽이 뉴질랜드 총리시고 얼마 전에 출산을 했죠. 오른쪽이 아이슬란드 총리고요. 아래쪽에 오바마 대통령 뭐 임기 끝난 지 꽤 됐습니다만 오른쪽 아래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렇습니다. 보시면 차림새부터 다르죠. 우선 젊고요. 여자도 많습니다. 20세기 초에 공화정을 하는 나라에도 여성들은 투표를 할 수 없었어요. 피선거권은 물론 없었죠.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여성 투표권을 준 나라라고 하더군요. 영국과 미국은 20세기 들어와서 여성의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적인 정치 체제가 군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은 군주정은 극히 일부에만 남아 있고요. 거의 다 공화정을 실시하고 있는 정치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공화정 또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문명의 대세로 이 20세기 100년 동안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서 성평등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여성 지도자가 선출되는 일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 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은 남자지만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처럼 아주 젊은이들도 권력의 최정상에 오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 변화 역시 20세기 초에 상상한 이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기도 엄청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20세기에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죠.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1990년대에 옛날 사회주의 연방,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이 있던 그곳에서 이제 보스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이쪽에서 이제 내전이 있었고요. 일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그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 건 되게 국지전이었고요. 한국 전쟁도 국제전이긴 했지만 국지전이었고요. 위의 사진은 1차 대전 때 군인들이고요. 아래의 사진은 2차 대전 때 군인들입니다. 아주 옛날 같죠? 요새는 어떠냐? 요새는 이렇습니다. 20세기에 핵폭탄이 만들어졌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쟁의 양상도 엄청나게 달라졌죠. 20세기에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이 생겼지만 이 공화정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여성 참정권이라든가 남녀 평등,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논의라도 있었죠. 그러나 핵폭탄과 이 탄도미사일은 이야기조차 없던 것들이 20세기에 생겼습니다. 이건 그냥 21세기로 안고 들어왔죠. 저게 있어서 세계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 다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분들은 없애면 전쟁이 재래식 무기로 또 일어날 거다, 차라리 핵폭탄이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또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20세기에 굉장히 큰 변화였고 인류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지구의 생태계를 완전 절멸시킬 수 있는 정도 위력적인 군사 무기를 획득한 세기였다.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위에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밑에는 잠수함에서 쏘는 SLBM입니다. 그 핵폭탄의 탄두의 종류나 성능 그것을 적진에 실어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책에 다 요약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은 20세기 초에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이요. 이게 누군가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자들이 옛날식 그 흑백 큰 이 필름이 들어가는 그 카메라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은 대체로 이렇죠. 예. 심지어 기자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 많고요. 이제 대포알 같은 렌즈를 단 카메라를 장착한 사진 기자분들은 예외적인 경우에 접근이 안 되는 곳을 촬영할 때, 숨어서 촬영할 때 이럴 때나 저런 걸 씁니다. 이제 이것은 정보통신혁명이 벌어진 이후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20세기에 굉장히 큰 발명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21세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매일매일 주고 있는 핵무기도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물건이지만 그는 실제 쓰지를 않으니까 잠재적인 위협으로만 남아있는 반면 이 정보통신혁명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진짜 혁명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20세기는요 정치적으로는 제국체제가 무너지고 국민국가 체제로 바뀌었고 그 국민국가들이 대부분 공화정을 실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민국가, 민주주의 이게 정치 시스템, 국가 시스템의 대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핵폭탄 이런 거 나왔고요. 근데 20세기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 국가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로를 설정을 하고 사회의 의사결정을 했느냐?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이 지배적입니다. 언론이 이게 19세기 말부터 벌어진 현상인데요. 제가 책에서
드레피스 사건에서 최초로 그런 흐름이 만인의 눈앞에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드레피스 사건을 20세기의 개막으로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니까, 대중민주주의를 하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시민들 개개인은 자기가 획득하는 정보를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미디어는 그때는 처음에는 신문, 잡지였고요. 19세기 중반부터는 라디오, 텔레비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기자분들은 그거를 레거시 미디어다, 그러니까 전통 미디어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 20세기에 본격화된 건데요. 이제 이것을 되게 공론장이라고 말하는데, 왜 공론장이라고 하냐 하면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거라는 거죠, 미디어는. 그래서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의사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의사가 정치에 반영이 되고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모두의 것이다. 근데 이 미디어를 실제로 지배하는 건 누구냐?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신문, 방송, 잡지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맡았냐 하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집단적 의사 형성을 하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이었던 거죠. 근데 시민들은 생각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운영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대중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언가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정보를 수용하는 대중을 이어주는 무대로 스스로를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할 때는 사실에 의거해서 보도한다. 항상 팩트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두 번째로 미디어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안에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는 공정해야 된다.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 이해 대립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기업인들과 노동조합이 다 같이 이 공론장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미디어 운영자들은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서 공정한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해관계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사상과 이념도 충돌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아주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사회 안에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균형을 지켜야 된다. 그 운영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상 이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 전체를 보면서 균형을 취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정확한 사실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다룰 때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품격을 지키지 않는 신문을 옐로우 페이퍼라고 그랬어요. 황색지, 도색 잡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지금 예약 판매 중인 손석희 씨의 장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손석희 씨가 이 네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JTBC로 옮겨갈 때 MBC를 그만두고 그 책이 이제 막 인쇄해서 나왔기에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이 네 가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미디어가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그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고는 정보 유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직접 하려면 유인물을 찍는다든가 책을 인쇄한다든가 방송 화면을 찍는다든가 라디오 전파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었고요. 이 정보를 유통시키는 쪽은 미디어였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지식인 집단이 사실상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그 사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공화정을 하는 나라는 그렇고요. 이제 그 당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처럼 공화정을 하지 않고 있던 나라에서는 혁명가들이 나타났는데 이 혁명가들도 다 지식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이스크라라는 그런 지하신문을 만들어서 조직을 규합했잖아요. 레닌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을 하려면 공통의 사상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조직으로 결속해야 혁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 매우 현명하게 그 이스크라라는 그런 지하신문을 통해서 러시아 공산당의 좌파 조직을 구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혁명가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세기는 기본적으로 지식인의 시대였다.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저 사람들 누구나가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보 유통 비용이 제로예요.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미디어 또는 개인 미디어들이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부터 등장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현상인데요, 사실은. 이 개인 미디어가 이른바 전통 미디어하고 다른 점은 원칙으로 보면 사실인 정보를 유통시켜야 된다는 건 명백하죠. 이것은 전통 언론이든 개인 미디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가짜 뉴스 이런 걸 하게 되면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도요. 그다음에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죠. 다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수준 있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은 개인 미디어들, 뉴미디어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직접 주장하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이념과 사상을 직접 전파하려고 미디어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마치 신문방송국처럼 니네 왜 균형을 안 지켜? 니네 왜 공정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는 바보 멍청구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과거에 그런 것이 불가능할 때는 미디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 운영자들은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직접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철학을 또는 사상을, 이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개인 미디어를 만든 사람들이 균형을 왜 지키며 뭐 공정을 왜 지켜야 돼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의 이념을 전파하고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 상황은 이제 제가 20세기가 지식인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였는데 그것이 끝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위력이 약화됐어요. 이제 거기를 통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론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공론장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위력이 크지만 예전처럼 독점적인 공론장으로 미디어가 기능하지 못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뉴미디어 시대에 들어와서 기성 언론,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또는 전통 미디어라고 말하는 신문, 잡지, 신문 방송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20세기 내내 그 관통했던 그 원칙들을 스스로 다 허물었어요. 지금은 전통 미디어도 사실 아닌 보도를 많이 합니다. 누가 뭐 떠들면 사실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퍼다가 옮기잖아요. 가짜뉴스가 확산될 때 보면 누군가가 SNS에 올린 가짜뉴스가 전통 미디어, 저는 어떤 분은 꼰대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전통 미디어가 보도를 함으로써 그것이 퍼지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이미 그 기성 미디어도요. 그다음에 그들 자신이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요. 특히 경제지요, 경제신문 이런 데들은 그냥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무슨 이해관계에서 공정하다 이거 없어요. 세 번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들은 거기가 하나 이념 집단이에요. 균형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다음에 품격도 없어요.
아주 없지는 않으나 품격이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는 미디어 환경이 달라지면서 권력이 줄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20세기 내내 그들이 견지해왔던 원칙을 스스로 다 허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범용 디지털 컴퓨터의 발명, 인터넷, 이동통신, 소셜웹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20세기가 진짜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는 정보는 우리도 대충 다 한두 시간 안에 다 알죠? 그렇습니다. 감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우리나라의 금속활자하고 달랐던 것은 그것이 비즈니스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상업용, 판매용 책자,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돈벌이 사업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금속활자로 인쇄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던 데 비하면 정보 유통 비용이 몇백 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책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지식이 대중화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걸 빨리 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서 유럽의 지식인들 중에 권력자들 중에 그렇게 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 이렇게 개탄했다고 그러는데 가짜 뉴스도 빨리 퍼지지만 진짜 뉴스도 빨리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어 혁명,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거는 지식인의 독점적 존재 기반을 거의 다 허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나라 내년에 경제 동향이 이런데 뭐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잘못되고 최저임금을 너무 올렸다. 이러면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립니까? 댓글이 수준이 더 높은 게 많아요. 그럼 너님이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시든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기사 올라오면 기레기님 이 제목이 최선입니까? 이렇게 나오고 뭐 OECD 보고서 인용해서 기사 하나 딱 나오면 바로 링크 걸어가지고 뭐 이따위로 인용하냐 이게? 완전히 이 보고서의 취지하고는 반대잖아. 한국이 앞으로 30년 후에 엄청 잘 나간다는 보고서인데 그런 식으로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지식인들이 소위 학위를 가진 사람들,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언론인들이 거짓말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과 지식인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아주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에 일어난 제일 혁명적인 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독서신문인가 하는 책을 다루는 신문이죠. 거기서 인터뷰를 할 때 그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 하나를 부활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누구를 부활시키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장영실 선생님을 부활시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서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고 그죠? 예, 뭐 MIT에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러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과학 발전은 엄청 북돋을 거다. 지금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니까 그런 분이 환생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가 싶다. 한 사람 더 한다면 할 수 있다면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한 사람 더 할 수 있다면 세종대왕님을 부활시키고 싶다. 왜? 그분은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 그냥 고마웠어. 예, 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준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다. 그건 제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금님이 글을 몰라서 자기를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 글이 없어서 중국 글자가 우리 말과 달라서 말은 하는데 글은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그 덕분에 저도 먹고 살아요. 정말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에 가장 고마운 분, 그러면 세종대왕이에요. 그래서 그분 그냥 부활시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행복하게 살다 한 번 더 사시라고. 20세기는 정말 대단한 변화의 세기였습니다. 제가 이 책 거꾸로 있는 세계사 초판을 쓸 때는 그 엘빈 토플러 선생이 1980년에 나온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상당히 그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미래학자의 SF 소설 같은 얘기로 생각을 했지, 실제로 미국에서 그게 진행 중이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우물안 개구리였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그거였는데, 제가 초판을 쓸 때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가지고 이 책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 쓰면서 추가해야 될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거 있어가지고 쓰려고 봤더니 아직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이제 초입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사건으로 한 챕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필로그에 좀 그 과정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에필로그에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세기는 상상하지 못했던 대단한 변화가 모든 면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그런 문명사의 한 시대였고요. 이것이 저에게 의미하는 바는 당연한 것 같고,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다 변하더라, 바뀌더라 는 것을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새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가 몸에 익히고 있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 또는 제가 어떤 도덕적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어떤 이슈,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 저의 습관, 저의 판단, 이런 것들이 확고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되게 터무니없는 생각, 이상한 행동 양식, 좀 아주 불합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좀 덜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를 몹시 혼돈스럽게 만드는 어떤 주장과 부딪힐 때도 혹시 저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냐. 제가 에필로그에 그분에 대해서 잠깐 썼는데, 앨런 튜링이 1953년도에 쓴 글 중에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20세기 말이 되면 동네 주부들이, 성당 다니는 여자분들이 막 조깅을 하면서 웨어러블 컴퓨터를 들고 막 조깅을 하다가 서로 마주쳤는데, 그 얘기 들었어? 글쎄 성당 신부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대,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거기 써놨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 선생이 생각하기를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별로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냥 이 디지털 컴퓨터에 대용량 저장 장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했더라고요. 얼마나 엉뚱한 얘기예요, 그죠? 그 당시로서는 그냥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불과 50여 년 후에 현실이 됐더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20세기 인간인 저는 20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내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또는 몸에 익히고 있는 모든 것이 더덥고 일시적이고 또 불합리하거나 부질없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일도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다툼도 좀 덜 살벌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제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혼자 떠드는 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